네, 계속되는 1월 16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입니다. KT 온라인 TV, LG U+TV로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살피고요. 이어서 과거에 엔저 기조 속에서 오히려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열두자 투자 전략에서는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이 투자 심리 위축 국면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세한 시장 관점과 더불어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대안 종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의 최우선 과장과 함께 최근 국내 기업의 빅뉴스죠. 삼성과 LG가 100억 원대 냉장고 소송을 벌인다고 하는데 그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현대차 타격이 또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체와 환율과의 상관관계도 짚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최근 애플이 부품 주문을 축소시킴으로써 애플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슈도 함께 다룹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이 각각 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3.5포인트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장의 흐름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가 개인의 매도 공세가 팽배하게 맞서면서 이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이후 기관 쪽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튀면서 코스피 지수는 1990선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인데요. 0.51%의 오름세 보이면서 19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96억 원의 매도 물량 수뢰하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반등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에 510선에 진입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69%의 오름세 보이면서 5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6억 원, 기관이 21억 원의 매도 물량 수뢰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13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50전에 오름세로 장출발했던 환율, 장 초반 또다시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환율은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3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5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6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152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빨간불 켰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오름세,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 기아차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54,1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전일 하락 흐름 보였던 한국전력 오늘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현재 34,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과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신한지주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경우 디램 가격 급등에 힘입어서 2%대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주당 650원씩 올라 26,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58%의 오름세 보이며 25,6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과 파라다이스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K 브로드밴드가 1%대의 낙폭 키우면서 현재 4,95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씩 올라 36,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동서가 2%대의 상승세 보이며 18,900원에 이어서 포스코 ICT가 1%대의 오름세, GS홈쇼핑은 1%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건설주들이 4일째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상한가 나타내며 4,9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벽산건설이 12%의 급등세, 한일건설 역시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경남기업이 9%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현재 6,7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실적 개선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오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웅진에너지가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780원에 이어서 신성솔라에너지와 S에너지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5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연일 관련주 주가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43,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LG이노텍 역시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이어서 블루콤이 2.39%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12,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산성 LNS가 4%대의 강세 보이며 5,540원에 거래 중이고요. RNL바이오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2,895원에 이어서 바이넥스 역시 2%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자재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급등세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대한과학이 11%의 급등세 보이며 13,850원에 영인프론티어가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서린바이오가 7%대의 급등세, 다윈시스 역시 7%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현재 주당 59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정치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랩이 7%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55,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미래산업이 12%대의 급등세, 이성사료와 솔고바이오 역시 10%대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아티아이가 한국도시철도공단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7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사만가무입니다. 사만가무가 모기업인 사만기업의 기업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10원씩 오르면서 사만가무는 현재 2,3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가의 닥터 둠이라고 불리우는 루비니 교수가 미국 정부의 채무 한도 상한 증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으로 유명해서요. 사실 이게 비관론자인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죠.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채무 한도 문제에 아직 겁먹지 말라,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채무 한도 증액에 실패가 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국채금리가 재차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신용대비 하락하면 금리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에 해당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가들이 미 국채와 달러화 쪽으로 자금을 유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국채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투자에 어떤 중단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국채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붕괴되면 사실 중국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채권을 매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들은 이제 자국 통화 절상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그 나라에서 달러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받아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신용 등의 추가로 강등될 것은 거의 뭐 확실시 얘기는 하는 듯한 뉘앙스를 좀 풍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피치에서도 그 국가신용도 강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이 디폴트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루비니 같은 사람도 미국이 디폴트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죠. 조지 소로스의 고문 역할을 했던 다케시 후지마키 재팬 회장이 아베 총리의 통화 부양책이 이르면 올해 일본 경제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의 말대로 부채 대비 엔화를 찍어내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난해 6월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엔달러는 400에서 500엔까지는 치솟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달러나 스위스 프랑, 뭐 영국 파운드, 호주, 캐나다 달러로 뭐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저께 그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보면 아베 신조 총리의 어떤 부양책이 잘못하면 올해에 일본 경제를 붕괴를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5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베 정책이 10년 전쯤에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부양책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3월에 정리는 2012년도 그 추경 예산을 8조 엔 정도 국채 발행을 예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본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로 지금 245%의 부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현재 상황을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일본 국민들이 엔화의 추가 약세를 우려해서 이제 외환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빼기 시작한다면 그 자금을 일본 정부에서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재무적 붕괴가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조지 소로스 고문이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예전에 그 환율 때문에 조지 소로스한테 굴복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스 문제도 역시 조지 소로스의 콘돔 펀드가 시장에 작용하면서 상당히 흔들어 놨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크게 그 엔화가 더 약세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엔저가 증시의 복병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반대 현상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엔화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엔저 기간에는 코스피가 오히려 평균 한 62%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엔저 기조 속에서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 15일이죠. 어저께죠.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그 2003년도 엔화와 코스피 비교 결과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인 그 엔저 기간 동안 코스피가 한 62% 상승했고요. 엔고 시점에서는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4월 약 한 1년 동안요. 엔저일 때 코스피가 68.7% 정도 상승을 했죠. 물론 그때는 이제 100엔당 1612원이었고 지금은 1199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엔화의 약세에 따라서 그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뭐 사실이지만 글로벌 리스크 약화에 대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큰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엔화 최저치, 엔화 100엔당 최저치 가격이 우리나라가 700원이었습니다. 그때로 본다면 더 하락할 요지는 있죠. 그러니까 2004년, 2007년 사이인데요. 그때 2007년도 2085까지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아직 그 엔화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화 하락이 어떤 경쟁, 그러니까 수출 경쟁에는 약간 어려움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스크 약화로 인해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지금 일본이 빠지는데 우리나라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도 엔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197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엔화 약세가 시장에 크게 악재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에 따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한 주의 중간이죠. 거래는 사실 상당히 없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물량이 어저께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1980선까지 밀렸던 증시, 오늘 일단은 1996선까지 장중에 올랐었지만 다시 재차 밀리는 모습, 즉 오늘도 프로그램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아침에 매도, 지금은 매수 전환을 했고요. 다만 베이시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선물이 좀 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보합 가까이 지금 꺾이는 모습은 결국엔 프로그램이 매수 들어왔다 매도 들어왔다. 오늘은 큰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뱅가드 물량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뉴스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뱅가드 물량이 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투자 전략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급상은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 미국정도 어닝 시즌과 어떤 지표들의 그런 상당히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증시가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도 좀 2000선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좀 별 볼 일 없는 재미없는 장이다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어제 현물을 매도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104억을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사고 있고요. 철강 업종 그 다음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70억씩 사고 있는데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은 125억 사는데 아마 엔화가 90엔 정도 거의 와서 좀 거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자동차 업종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간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자율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섬유의복, 통신업종이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0.3%대에서 5%대 골고루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상승이 좀 돋보이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1.5%, 그렇죠. 건설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게 4% 상승하고 대림산업 3%, 현대건설, GS건설 1%대 상승하면서 건설업종도 1.5%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시장은 거래도 없고 한산하지만 어쨌든 전기가스 업종과 건설업종이 오늘은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외국인이 134억을 사면서 수급적으로 악화됐던 어제의 모습을 약간 되돌리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91억 팔고 있고 기관이 21억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이 오후 들어서 좀 매수세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보다 최근에 1월장에선 더 낮다. 계속 좀 그 관점은 좀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시장은 별다른 좀 매매하기도 상당히 힘든 시장이고요. 옵션 시장으로 말하자면 양매도 시장입니다. 즉 박스권 흐름을, 좁은 박스권 흐름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물량은 프로그램, 즉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이 좀 지수를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 오늘은 각각 어떤 것들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 뱅가드 물량과 프로그램 물량은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같은 거는 사고 팔고 계속 단타를 하겠다. 이런 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먹기 참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단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연기금이 사고 투신이 많이 팔더니 오늘은 연기금이 또 팔고 투신이 삽니다. 시장을 모르겠다는 거고요. 역시 기간도 단타 유지를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좀 속내를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네, 뱅가드 사실 이슈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언급드리는 것보단 그냥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뱅가드가 운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설정액이 이머징 마켓의 ETF가 한 6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시장 비중이 15%입니다. 그래서 9조가 나오죠. 60조에 15%면 그 9조를 7월 달까지 매주 4%씩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즉 인덱스 펀드 벤치마크 지수가 아무래도 바뀌면서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바뀌면서 그 물량들을 사실 포트폴리오 변경이 일어나는 작업인데 그게 한국에는 역시 한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거고 결국 매주 4%씩면은 아까 9조 원에 7월 때까지 4%씩 하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매주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뭐 그게 하루에 나올지 매일 나눠서 뭐 500억, 600억씩 나올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정도 물량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제 낙폭이 크니까 또다시 뱅가드 물량이 아니냐. 왜냐면 1월 10일 날 뱅가드에서 2차 발표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공개했고 7월 3일까지 어쨌든 물량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런 뉴스랑 좀 연계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비차익으로 매수가 작년 한 해 계속 들어왔던 외국인 물량이 프로그램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외국인 속내에서 말씀드렸지만 뱅가드 물량은 일부 시장에 작용을 하겠지만 프로그램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시장 베이시스만 보면은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뱅가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평선은 어제 윗골이 달고 완전히 깨졌고요. 선물 연계 차트를 봐도 오늘 지금 지수가 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지만 21선 아래에서 한참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265.55 이게 2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선물지수 263.85 한참 밑에고요. 2포인트 정도 아래. 지금 60일 이평선을 치면은 255포인트, 코스피 지수 1940포인트라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0일까지 코스피가 11월 16일 이후에 상승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까지 갭 메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스피 단기 매매를 하시고 상당히 원화 강세에 따른 내수주 단기 매매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리스크를 짧게 가져가는 그런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원화가 이틀째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1,050원까지 가속화가 됐던 것들이 그리고 원화 강세가 좀 상당히 주의시 되니까 어떤 한국은행에서 좀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반발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이걸 기주적으로 꺾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0원대 초반까지는 일단 1분기 내에 일단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민감주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은 조금 더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그들 업종을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내려갈 때 매수했다 단기 자율반등 오늘같이 나오고 그럴 때 좀 털어주시고 목표 수익률을 상당히 짧게 가져가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하루 선물에 의해서 시장 베이시스에 의해서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어제 뭐 위로 10포인트 밑으로 20포인트 장중에 30포인트가 넘게 빠진 건데 결국 오늘 시장도 지금 아침에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 나왔었지만 지금 12포인트까지 올렸다가 8포인트 정도인데 오늘도 많이 오르긴 힘든 양매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변동폭은 크고요. 하루하루 일봉 차트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 연속성이 없고 갭을 메운다든지 갭을 상승한다든지 갭을 이탈한다든지 예전에는 야간 선물과도 좀 연동이 돼서 야간 선물 연동해서 좀 지수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미국장이 야간 시장 끝나고 다 1시간 후에 마감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시차도 있고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시장인 만큼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좀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분명히 좀 미국 채무한도 그런 문제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2월달 들어서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신다면 단기 매매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모로 살펴볼 때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거래소는 8.78포인트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3.27포인트 상승으로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로 재발사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요. 나로 3차 발사를 오는 1월 30일 날 이후로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1월 30일 오후 3시 55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재발사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제발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크게 가져봅니다. 잘 되겠죠 뭐. 자,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를 우려하고 중소형주에 관심 두자고 했고요. 대형주 비중을 축소하고 반대로 중형주의 비중을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조정 장세를 예상했고요. 낙폭과대 IT 부품주의 매수 전략을 쉬어가는 흐름이니 1960선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고도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은요. 각각 모바일 게임주, 바이오 제약, 통신, 스마트폰 터치 관련주, 엔터주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우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시 당분간은 좀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 좀 급락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 되돌림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됐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시장이 역시 뚜렷한 지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좀 우려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제 외국인 수급 쪽이 상당히 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좀 힘든 좀 시장 상황이 계속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좀 어닝 서프라이즈 좀 실적이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서 역시 좀 비수기를 좀 맞이를 하면서 지금 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영향이 역시 좀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급락이 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IT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부품주 쪽으로는 역시 다음 달 정도에 뭐 이제 이벤트가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향후에 이제 갤럭시 뭐 S4라든가 뭐 이러한 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많은 상황에서 역시 엔저와 지금 환율 좀 문제가 역시 시장에는 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보다는 역시 좀 중소형주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짧은 좀 매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당분간은 접근하는 게 좀 시장 대응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업종으로는 통신 업종을 들었던데요.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분들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뭐 시장 방어주라는 점에서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좀 안정적인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이제 당선인이 이제 뭐 통신 규제 좀 완화를 좀 검토하고 있다는 좀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 만큼 역시 통신주의 주가 흐름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 당선인 같은 경우에 통신비 인하에 대한 좀 공약을 좀 내세우면서 역시 통신주에 부정적인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역시 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좀 규제 리스크가 좀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주의 흐름에는 상당히 좀 당분간 좋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은 역시 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서 역시 좀 성장성이 좀 있으면서 역시 실적이 좀 좋은 좀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바로 그 수산중공업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굴삭기에 장착하는 그 뭐 유압 브레이크 라든가 뭐 트럭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굴삭기에 부착되고 있는 그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압 브레이커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꾸준한 지금 외형 성장과 수익 성장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브랜드를 좀 보유한 성장형 가치주로서 상당히 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메리트가 높은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보자면 시장 흐름이 역시 약세장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내수주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주라든가 이런 경기 방어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수산중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게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좀 침체 상황이 좀 이어가고 있으면서 역시 기계 장비 쪽으로도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시 수산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쪽이라든가 특히나 지금 러시아 쪽에서 판매 호조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실적 성장세를 좀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900억 정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900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뭐 작년 영업이익이 약 한 20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도 한 230억 정도 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PER 약 한 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목표 주가 뭐 증권사에서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 3,000원대를 제시하는 만큼 역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거의 뭐 3,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지금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히 매수를 뭐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좀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 좀 갭상승 좀 출발을 해서 가격이 좀 다소 좀 높게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한 1,790원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800원대 근처에서면 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추천받아보는 종목이네요. 수산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를 다뤄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LG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회사는 법정 대결로까지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환율 하락으로 소비상에 걸렸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9년 이후 최대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부품 성장 수출세가 꺾일지 환율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전망 들어봅니다. 애플의 아이폰 5 판매 부진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4개월 전 $700를 웃돌던 애플의 주가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500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IT 부품주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과 LG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회사가 이제 법정 대결로까지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말 그대로 국민기업, 국민전자 회사인데요. 일단 집안의 가전기기를 둘러보시면 세탁기, 청소기, TV, 스마트폰 등 두 회사 제품 이외에 다른 회사 거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국민들에게는 친숙한 기업이지만 서로에게는 안방인 국내와 바깥인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부분에는 냉장고 용량 다툼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삼성전자는 900리터 냉장고를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 용량을 강조를 했는데요. 한 달 뒤 LG전자는 이보다 조금 넓은 910리터 냉장고를 출시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타이틀을 뺏긴 삼성전자는 8월 인터넷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지시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두 회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부어보니 삼성 냉장고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끈한 LG전자는 이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삼성은 나흘 뒤 결국 동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LG전자는 삼성전자는 이제 허위 광고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방박 광고비로 이제 5억 원이 소요됐다는 점을 들어서 서울 남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원래부터 라이벌 의식이 강했고 그만큼 신경전도 잦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끝났지만
작년부터 양사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져서 이제 법정 대결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가장 첨예한 곳은 디스플레이이고요. 발달은 작년 4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올레드 TV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LG 디스플레이를 경찰에 고발해서 했는데요. 이후 두 회사는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후 소송인 올레드에서 LCD 기술로 이제 확대되더니 급기야 이제 작년 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1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제 완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신청은 특허 공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번 냉장고 손해배상 소송 역시 예상치 못한 초강수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사 갈등의 가장 큰 이유를 치열한 경쟁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과 LG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까지도 일단은 겹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모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경쟁은 이제 격렬할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가 없는 무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격차가 큰 스마트폰에서는 양사 간에 일단은 별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일반 투자에서 보게 되면요. LG와 이제 삼성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일단 두 회사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요. 이들 기업의 분야별 치열한 경쟁은 과거 이제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가전업체를 누르고 세계 1, 2등의 지위를 이루기에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2013년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그러니까 CES에서 한국 기업의 탐닉까지 쫓아온 중국 기업을 보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기술 혁신과 소비자 트렌드가 급격히 바뀌는 이 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큰 흐름의 줄기를 다투다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삼성과 LG가 각 분야별 글로벌 1등을 선점하고 지속 가능케 하는 경쟁력을 가져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다툼이라면 다툼의 승자를 선택하는 투자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일단 그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국내 자동차와 완성차 부품 업체들이 환율 하락으로 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2009년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현대 환율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방송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그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현대기아차 신종훈 품진 담당 부회장과 김정은 구매 담당 부사장이 1차 협력 업체 사장 400명이 모인 협력사 정기 총회에서 환율 하락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위기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좀 많이 좀 작동하는 상황인데요. 현대기아차는 작년 국내에서 349만 대를 생산을 했고 이 가운데 67%는 234만 대를 수출을 했는데요. 환해지를 하더라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차는 올해 사업 기준 환율을 1,050원을 정했지만 14일 이미 1,056원까지 떨어져서 환율 마지노선 분기가 눈앞이고요. 업계에서는 올해 평균 환율을 1,050원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연매출이 2조 5천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환율 하락으로 일단은 초비상인데요. 2006년 환율 급락으로 허리끈을 줄라맸다가 이후 각종 호재를 등에 잇고 성장을 구가해 왔지만 다시 먹구름이 좀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업체는 완성차에 비해서 이미 환율 마지노선 붕괴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동차 공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 상장된 중소자동차 부품업체 422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로 조금만 손해를 보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하락으로 올해 이제 부품 수출 성장세가 단번에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이러한 근거에서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의 원달러 환율 손익 분기점은 1,102원으로서 대기업의 1,059원보다 43원이 모자랍니다. 로이터 뉴스는 지난달 27일 도쿄발 기사에서 엔저 원고로 도요타가 이제 뒷바람을 받고 있다. 한국 자동차의 가격 우위가 일본 업체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요. 주가가 말해주듯이 현대 기아차 주가 흐름은 최근 약세 흐름이고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도 좀 약세 흐름입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 일본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한국 판매에 이제 청실호가 켜졌는데요. 독일 업체는 유럽, 미국, 일본 업체들은 미국에서 이제 차를 주로 들여오는데 원유로 환율이 최근 3년간 14%,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 반 동안 17% 떨어졌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처럼 환율 하락과 한국과 미국의 이유
그 FTA 효과가 합쳐질 경우에는 수입자 가격 경쟁력이 2년, 3년 전보다 20%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 실적이 원화 강세에 민감한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기보다는 수혜 업종인 운심료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 방향일 텐데요. 최근 수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기아차의 본격 시험이 이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발표되는 자동차 판매 추이에서 급격한 추락이 없다면 주가는 최근 가격에서 하방 경직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화 강세가 일방향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번 그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한 자동차 업종도 오히려 그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투자 기회를 삼는 전략도 오히려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오늘 새벽 애플의 주가가 $500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하며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IT 부품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아이폰 판매 부진 여파가 여기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의 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4개월 전 $700 육박했던 그 애플의 주가가 현재 $500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애플이 이제 재고처 관리 차원에서 부품 주문 축소에 나서면서 애플의 공급을 했던 우리나라와 일본 IT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당초 월감이 업계에서는 애플 아이폰 5가 전작의 명성을 이어서 4,500만 대에서 5천만 대 글로벌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아직 애플이 아이폰 5의 판매량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연말 시즌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당초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아이폰 5는 지난해 12월 7일 출시 이후에 한 달 동안 100만 대가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현재는 한 50만 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전작들에 비해서 이제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혁신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라이벌 삼성전자가 갤럭시 S3를 앞세워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의 점유율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플바이오코는 한국, 일본 등 애플 부품 업체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그 LED 디스플레이 주가도 전일 대비 3.46% 하락한 27,900원에 어제 좀 마쳤고 외국인들은 지난 7일부터 순매도 행진을 지속하고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애플의 주문 축소로 1분기 부품업체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표적으로 LED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빠졌는데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의 2,300억 원에서 1,100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P를 공포하고 있지만 이번 애플 쇼크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걸 일단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애플의 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 사업부가 전체 수익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반도체 주문 물량이 감소해도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삼성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탑재되는 반도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혁신의 대명사인 애플바이오코는 신제품 발표 주기에 앞서갔던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년 하반기에 신제품을 발표했던 애플이 2014년 상반기에 신제품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아이폰 부품 주요 공급업체의 주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애플향 부품 공급업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애플사의 신제품 발표 뉴스와 제품 경쟁력 향상 소식이 상반기에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해 중국 소식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괜찮나요? 예, 오늘 중국 본토 지금 방향성을 좀 못 잡으면서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8% 하락한 2,323.8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강한 기대감은 지금 좀 나타나면서 2,3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상승 기조를 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당분간 좀 혼조장성 좀 이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의 50%가 중국 경제에 낙관한다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2013년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는 아시아와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 한 해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공업연합회에서는 2013년도 기계 제조업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2012년에는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했고 2013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기계 제조업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언급을 내놓는 등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기계 제조업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1월 주택시장은 호황세를 유지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동산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이러한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증시의 큰 상승세를 이끌었고 계속적인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QDII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이 QDII2 적격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도입을 시사한 것을 바탕으로 홍콩 증시로의 이제 중국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홍콩 증시 또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홍콩 증시 또한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관한 소식을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재현의 키포인트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뱅가드 악재, 일단 어제장 우리 시장 보시면은 IT 섹터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원인으로는 예정돼 있었던 뱅가드 펀드 청산에 따른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준일인 만큼 화요일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주간으로 3,600억씩 매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무차별적인 매도 후에는 다시금 다른 자금으로 대체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역시나 분명히 팔겠다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도 무조건적인 매수는 쉽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외인의 매도에서 피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을 이제 또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좀 우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인의 매도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매수가 덜했던 중소형주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유리한 여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소형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관들 역시도 코스닥 매수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외인 어제장 큰 폭으로 매도를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시작했다가 지금 일단 매도 전환이 거의 눈앞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우세해 보이겠는데요. 일단 2004년도 이후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원화가 일정 수준 이상 강세를 보이면은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주가가 대형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 투자 및 고용 없는 성장이 좀 지속이 됐고요. 대기업 설비 투자 감소에 따라 관련 산업 중소기업 성장이 둔화된 결과를 초래됐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전국 경제인 연합회 간담회에서 고용 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화를 위한 대기업 투자를 주문을 하면서 정부 지원을 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수혜가 있는 중소형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노후시설 교체가 많은 음식료, 생활용품, 고무, 플라스틱, 기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은 업종과 나쁜 업종이 있긴 하지만 올 한 해 이들 테마는 지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 조정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만기 이후로 눈에 띄는 현상은 외인의 매수가 둔화되었다는 점인데요. 거기에 지수 역시 절대로 낮지 않아서 기간의 매수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끌어줄 두 수급 주체 모두 약세를 보이고요.
일단 크게 오르긴 힘들어 보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충실한 종목들이 오르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내수주와 소비주들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유럽발 위기로 지수는 출렁출렁했지만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콜마, 하나투어, 모두투어, 대상, CJ, 한미약품, 종근당, 환인제약 등 내수와 제약, 소비주들 정말 상승 눈에 부실 정도였는데요.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 상향에 있습니다. 일단 IT와 자동차주들 연일 실적 하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하시고요. 실적 상향이 이뤄진 종목에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나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